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강의로 이번 칸트 편을 업로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제 녹음을 시작하지만 과연 이제 이 동영상이 정말로 이제 유튜브까지 안전하게 잘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하다가 좀 불필요한 부분들도 좀 많이 또 얘기가 나올까봐 그것도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잡설은 다 잘라 버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철학과 굴뚝청소부 칸트 편을 간만에 동영상 강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판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정작 영상으로 다 찍었는데 판서 활용도가 또 매우 낮으면 굳이 왜 했나, 그죠? 그냥 음성으로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굳이 살찐 제 모습만, 체중 관리에 실패한 제 모습만 보여드리다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여튼 우리가 이제 칸트를 다시 한번 이제 칸트로 들어가기 전에 칸트가 그렇다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은 그냥 이겁니다가 아니라 칸트 철학의 자리, 위치가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 자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주체와 대상의 인식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주체 철학, 데카르트가 성립해 놨고 세워 놓았던 이 주체 철학의 자리가 어떻게 이제 흔들리게 되었고, 그 흔들림이 이제 극단으로 치우쳤던 게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바로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그 회의주의까지 우리가 다뤄본 상황이죠. 그죠? 일단은 제가 그 강독반 실황 내용은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먼저 접해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더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 강의로 들려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자, 데카르트가 주체 철학을 주장할 때, 그랬을 때 인간의 이성이 핵심이었죠.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와닿을 수 있다. 우리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 기존 중세 때 신중심의 사회를 벗어나서 이제 신중심의 담론을 벗어나서 이제는 데카르트가 인간 중심의 철학, 인간 중심이 이제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시했던 게 바로 이 인간의 이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국의 그동안 경험론을 배웠는데 영국의 경험론은 요 이성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데카르트가 말했던 이성이라는 건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거였죠. 본유관념. 그렇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갖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탑재한 거죠. 내재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이성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이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결국은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체계가 갖고 있었던 셈인데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백지로 태어난다. 로크가 그 얘기를 했죠. 인간은 철저하게 백지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죠. 습득하는 거, 후천적으로. 그래서 후천적인 모든 습득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후천적으로 쌓아가는 그 지식이 단순히 한 번 경험했다고 알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적 경험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반복적 경험을 계속해서 이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결국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험과학. 그래서 로크와 버클리와 휴머를 통해서 우리는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주장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은 데카르트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개념은 철저하게 비판을 한 것까진 좋았는데 정작 로크 같은 경우에, 자, 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 두 가지가 말썽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실체적 개념 같은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떤 본유관념이나 실체 개념에 대해서 그걸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는데 원래는 로크도 부인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이 감각에 대한 것들을 이 감각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지식을 확실시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에 빠지게 됐다고 했었죠? 저희가 지금 우린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칸트를 빨리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실체와 어떤 물질적 실체에 대한 그 부분 두 가지를 그대로 남겨두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그건 데카르트도 했던 얘기거든요.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와 다를 바 없어지는 상황에 봉착함으로써 로크의 본인의 원래 주장과 달리 데카르트의 주장으로 되돌아오는 이제 이 딜레마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제 버클리는 주교라고 했죠. 버클리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경험과학에 대한 어떤 이런 절대성에 그렇게까지 목맬 필요가 없다 보니, 그래서 버클리하는 정신은 내비두지만 물질적 실체를 오히려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과감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각을 하는 주체인 정신적 실체만큼은 없앨 수는 없었지만 버클리가 결국은 어떤 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에 어떤 물질적 실체가 있다라는 어떤 그 당연한 상식적인 부분들까지도 과감하게 삭제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다만 물론 버클리 나중에 그걸 또 신앙적으로 해결하죠. 결국 신이 나 대신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신이 나 대신 지각하고 있는 그 대상은 역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합니다. 여하간 버클리의 경험주의는 그래서 정신의 관념론에 빠지게 된다는 어떤 특징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질까지는 제거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흉까지 왔을 때 문제의 흉은 뭐예요? 흉은 뭐 물질 제거하는 것도 문제될 건 없었는데 흉의 주장의 가장 과감함은 이 정신까지도 해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크는 셋 다 결국은 경험을 중시했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로크는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를 남겨뒀다라는 한계점. 그러니까 흉의 극단까지 가면 결국은 둘 다 제거하는데 성공은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흉이 뭐라고 했죠? 주체를 어떻게 해체했죠? 관념의 다발이다.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인상과 관념의 다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집합체에 불과하다라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란 실체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나라는 자의식도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과 자의식이라는 것도 사실상 수많은 인상의 결합체에 불과하다라고까지 과감하게 얘기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제 우리는 근대 철학의 핵심이었던 주체 철학도 해체가 되게 돼버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험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모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것을 극단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근대 철학의 핵심이었던 주체 철학도 해체가 돼버린다. 주체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꼭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신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과연 경험론만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대 철학의 어떤 문제 설정을 극한으로 밀다 보니까 결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요 지점까지 왔을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칸트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요, 몇 페이지죠? 예, 근대적 문제 설정의 재건, 이제 그쪽 파트로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상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진 않을 거고요.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살짝 틀면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 개념의 전환 그리고 재건, 이렇게 소단원이 쓰여져 있거든요. 자, 진리 개념을 전환한다 라는 게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책을 같이 저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다시피 휴무는 귀납론과 인과 법칙을 부정했죠. 역시 이제 아까 정리할 때는 안 나왔지만 휴미 가장 크게 심각하게 건드린 건요, 바로 이 귀납법과 인과론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쨌든 이 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과 법칙인데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인과 법칙을 의심해 버렸으니, 인과 법칙이 무너져 버렸으니 어떻게 과학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럼으로써 흉 스스로도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본인이 주장해놓고 본인이 난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제까지 까마귀 모든 까마귀가 까맣다라는 그 경험 때문에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법칙을 얘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단 하나의 예외 까맣지 않은 까마귀가 나타나면 이제 그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법칙 자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귀납법의 한계죠. 그래서 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외성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과론이라는 것도 습관적인 추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지식은 어떤 확실한 지식, 참된 지식을 줄 수 없다라는 원래의 취지와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리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휴메의 이 비관론적 결론을 칸트 역시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칸트 하면 물 자체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사물 자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 자체와 보시나요? 현상과 사물 자체를 구분하는 게 일단 칸트의 되게 중요한 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여러분과 보통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저도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이지 제가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확신도 여러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이 영상을 올린 것이 실제로 뭐 10년 전에 올린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철학적 내용이라는 건 그렇게 제가 만약에 2019년에 있었던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증거를 남기지 않는 한 이 영상 자체가 10년 전에 찍은 건지 저는 10년 전에 죽은 사람인지 여러분은 확실히 확인할 길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는 매우 불안정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근대 철학자들이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칸트도 그 상황 자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상과 사물 자체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자, 그동안 그 칸트 이전의 학자들은 뭘 고민했냐면 우리가 이 사물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는가? 즉 봐요. 주체가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을 이 대상이 사물 자체겠죠. 물 자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물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체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데카르트는 그 방법을 어쨌든 본유관념적 이성의 방법론을 쓰려고 했던 거고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경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왔던 셈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칸트는 이 물 자체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엄밀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예요? 이 물 자체라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현상이라는 거, 현상. 현상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물 자체의 그 본질, 진짜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상에 불과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지?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아까 우리의 어떤 정신적 이성이 있고 또 영국의 경험론자들처럼 경험적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그걸 아무리 활용해도 진짜로 저 사물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칸트는 방법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사례로 하나 쓰는 게 그거예요. 산소 같은 여자를 비추어도 곰보 같은 여자로 나타난다. 이런 지금 사례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거울 자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도 똑같죠. 이 카메라에 만약에 뭐 굳이 카메라 자체가 굳이 뭐 아주 나쁘지 않아도 제 얼굴이 굳이 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카메라에 여러 가지 반점을 막 찍어놔요. 그러면 제가 막
빨간색 반점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없는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여드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여드름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카메라에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제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심한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지금 뭘로 인식하죠? 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카메라를 통해서만 지금 저를 인식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에 비추인 지금 저와 이 세계를 이해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근데 정작 여기가 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 얼굴조차도 카메라 뽀샤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더 바꿀 수도 있고요,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결국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비추어진 저를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물 자체인 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방법은 없다. 오직 현상, 렌즈에 비친 저를 볼 뿐이죠. 그래서 자, 칸트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렌즈는 하나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사물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알 수는 없다. 여기 써 있죠. 칸트는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불가능함을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문제의 질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개념을 아예 다른 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주체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게 진리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다르게 재정의하자.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까지 진리를 대상에서 구하려는 노력은 방금 말한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눈이 사물 자체를 비출 수 없는데 대체 사물 자체의 법칙을 어떻게 알겠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죠. 자, 거칠게 말하면 원래는 어떤지 모르지만 모든 이의 눈에 곰보 같은 여자로 비친다면 그게 곧 참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카메라를 제가 조작을 해서 저를 전혀 다른 캐릭터로 만약에 제가 변질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전송을 했을 때 여러분이 결국은 인식하는 나는 현실의 제가 아니라 역시 카메라에 제가 조작질을 한 제 얼굴을 보게 되겠죠. 모두가 그렇게 본다라면 차라리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는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그렇게 보인다라면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제 마우스예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우스가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 눈에 제 눈에도 일단 검은색으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검은색이 아니면 어쩌죠? 요게 검은색 마우스가 아니라 하얀색 마우스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시각이 어떻게 돼가지고 다들 그냥 검은색으로 인식할 뿐이에요. 사실 실제 사물 자체는 흰색이었는데 말이죠. 예. 자, 근데 그랬대요. 설령 그럼 우리는 틀린 거냐? 사물 자체는 흰색인데 모든 사람이 이걸 검은색으로 인식하면 우리 모두가 틀린 거냐라고 했을 때 칸트는 어차피 우리가 사물 자체가 지금 그럼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사물 자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가 진짜 흰색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다만 우리 모두가 얘를 검은색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진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우리가 왜 모두가 검은색으로 보고 있다라면 그게 참일 거다. 문제는 우리 눈에 비친 그 아까 곰보 같은 여자가 혹은 우리 눈에 비친 검은색 마우스가 정말 사물 자체와 일치하냐 아니냐를 두고 고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걸 고민하지 말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강박적으로 고민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는 건 어떡하지? 이게 틀린 거면 어떡하지? 우리 모두가 틀린 거면 어떡하지? 이런 건데 이미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게 참인 거고 그래서 걔가 사물 자체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이게 칸트의 핵심적인 어떤 사유의 전환 방식이에요. 즉 판단하게 하는 방식, 이거를 판단 형식이라고 하는데 판단 형식을 연구하자라는 거예요. 진리는 대상에서 찾지 말고 대상을 만드는 우리의 판단 형식에서 찾자. 자, 대상을 어디죠? 여기 써 있죠. 진리는 이제 더 이상 진리는 이제 대상에서 찾지 말자. 이건 모르잖아요. 사물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대상이 이제 진리가 없어. 진리는 여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자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그동안의 모든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대상의 실체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를 얘기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이 여기 있다고 본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신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막 누구의 도움도 받으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같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얘는 모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면 걔를 그렇게 보고 있는 나, 우리, 그걸 이제 판단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 판단 형식이 진리의 자리에, 진리를 여기서 찾자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1번 진리 개념의 전환이고 재건이다. 다시 만들자라는 거예요. 진리 개념을. 대상이 인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식이 대상을 만든다는 생각. 진리는 대상에서가 아니라 주관의, 주체의 판단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은 이전의 생각 자체를 아예 거꾸로 뒤집은 거죠. 이 그림으로 보셔도 알겠죠? 거꾸로 뒤집은 거죠. 예전엔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여기서 찾는다. 알겠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발상의 완전한 전환이죠.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뭐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라고 아예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처럼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의 단골로 등장하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니 아프리오리니, 이것도 선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험적이란 말은 경험적이라는 말과 반대짝이다. 그동안 자, 칸트를 공부하다 보면 선험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여러분 선천적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험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경험과 반대되는 말이다. 경험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 선험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건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지만 선험적인 것은요,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그게 선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분석 판단. 자, 분석 판단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 예시입니다. 예시. 모든 미인은 아름답다. 그리고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 자, 이런 예시가 있다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분석 판단이라고 해요. 왜? 자, 미인이라는 단어 안에, 총각이라는 주어 아래 뭐가 있죠? 아름답다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수로가 이미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인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미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 안에 미인은 아름답다라는 수로가 존재하고, 총각이라고 하면 결국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분석 판단이라고 해요. 주어에 이미 수로가 들어있다. 됐죠? 그래서 분석 판단은 선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석 판단은 선험적이다. 자, 그리고 이거와 반대되는 우리는 종합 판단이 있어요. 종합 판단. 종합 판단은 그러면 당연히 뭔가 경험적인 판단이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어에 서술어가 없는 거.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례로는 미인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미인은 키가 크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미인이 키가 큰지 안 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 진리값인지는 알 수가 없게 돼요. 어쨌든 미인은 키가 크다. 키가 크다. 뭐 이렇게 뭐 키가 작은 미인도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경험, 종합적으로. 그래서 종합 판단이라는 건 되게 경험적이고 후천적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인들 우리가 모두 봐가지고 만약에 미인이 모두 키가 크다라면 그건 진짜 법칙이 되긴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주어에 없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이런 특성도 있다.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잘생겼다. 조정일은 못생겼다. 조정일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조정일은 생각보다 무식하다. 제가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뭐 대단한 거 얘기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뭐 좀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아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셔도 띵동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결국은 저는 제 스스로를 어떤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 생각 안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도 매 수업마다 저와 수업을 같이 해가면서 저를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런 게 다 경험 판단인 거예요, 사실은요. 선언적으로 알 수가 없죠. 우리와 여러분의 관계 알 수가 없죠. 우린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간다. 종합 판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경험적이고 후천적인 게 종합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를 보세요. 분석 판단은 선험적이고 종합 판단은 경험적이에요. 그러면 장단점이 되게 분명하거든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분석 판단의 장점은 항상 참이죠. 모든 미인은 아름답다.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봐요. 종합 판단. 미인은 키가 크다. 틀릴 수 있죠. 미인은 키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봐요. 선험적인 분석 판단은 결국은 모든 미인은 아름답다고 얘기함으로써, 그죠? 모든 미인은 아름답다고 얘기함으로써 사실 이거는 동어 반복이에요. 전혀 새로운 정보가 없죠.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참이지만 새로운 정보가 없다. 이게 문제고요. 자, 종합 판단, 경험적이라는 것은 미인은 키가 크다. 뭔가 새로운 정보예요. 아까도 조정일은 알고 보니 어떻다. 어, 혹은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지금 뭐 광고하면 안 되나? 그렇죠? 전혀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새로운 뭐 커피 하나 새로 나온 게 있어서 편의점에서 사 마셨는데 이 커피는 먹어보니 이런 맛이다. 경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보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 커피가 세계 최고로 맛있다. 이런 말 자체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후천적이고 경험적인 거는 틀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새롭긴 한데 틀릴 수 있다. 얘는 맞기는 한데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장단점이 분명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알겠죠? 이거 하다 보니까 칠판 수업에 또 장점이 확실히 또 살아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결국은 칸트가 원했던 것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 없나? 이런 거예요. 선험적이면 항상 참이란 소리잖아요. 선험적이면서도 새로운 거 알 수 없나? 선험적이면서도, 그건 이건 항상 참이죠. 참이면서도, 참이라고 진리가 그죠? 이게 새롭다. 새로움.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할 수는 없을까? 분석 판단만 있거나 종합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합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그래서 칸트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바로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한번 보죠. 읽어보죠. 선험적 종합 판단은 가능한가? 그리고 그가 내린 대답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삼각형의 내각압은 180도다. 자, 이건 뭐냐면요. 삼각형이라는 주어 안에 이 내각의 합 180도라는 게 들어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도 막 한참 고민했던 게 이 주어를 삼각형의 내각의 합까지 주어를 잡으면 내각의 합이라는 게 180도니까 이건 분석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반론도 좀 있었다고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것 같거든요. 일단은 무시하시고 그것까지 고민하면 우리 지금 골치 아파져요. 일단 따라옵시다.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한 사례를 그러니까 칸트가 몇 개를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수학적 명제예요.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것은 분명히 100% 맞죠. 그래서 선험적이고 그러면서도 이 주어 안에 요 수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종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진리에 가까운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 이런 수학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같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야말로 인간을 진리에 도달케 해주는 판단 형식이다. 자, 우리가 지금 판단 형식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칸트가 아까 발상을 전환했잖아요. 어디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중심으로 사유했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그 대상을 항상 그렇게 그런 현상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 형식을 고민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 형식을 고민했더니 선험적 종합 판단이야말로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진리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올바르면서도 새롭게 추가해주는 판단 형식에서 즉 선험적 종합 판단에서 찾는 거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칸트가 새로 엿는 진리의 길입니다. 됐죠? 그래서 휴메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었던 진리의 개념을
새롭게 재건했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진리 개념의 전환이자 재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벌써 30분 지났네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져도 업로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짧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기술이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대적 주체 재건. 사실 이제 1번과 2번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진리 개념 자체를 전환했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포커스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건 이 근대적 주체 재건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흉이 뭐라고 했어요? 주체는 지각 관념의 꼬다발도 아니고 다발이래요. 다발로 그냥 모여있는 거다. 모여있는 결합체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주체와 인간의 정신을 해체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인식하는 주체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극히 부담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그럼 칸트는 이 주체를 그럼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는가? 그죠? 칸트가 보기에 인간의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칸트의 매력은 뭐냐면요. 칸트가 이성을 되게 또 중시하는 철학자여서 되게 보면 데카르트를 결국은 다시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요소도 있어요. 이성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 하지만 칸트는 경험도 무시하지 않았다. 알겠죠? 그래서 칸트가 인정하는 것도 인간의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서 시작된다. 물론 흉이 지적한 것처럼 경험적 인식은 매우 불확실하니까 진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경험을 통해 인식한다고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있을 거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줄이에요. 밑줄이세요. 누구나 경험을 통해 인식한다고 하면 아까 그 현상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통해 보잖아요. 누구나 경험을 통해 인식한다고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뭔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현상을 봐요. 여러분이 지금 렌즈를 통해서 저를 인식하고 현상을 보는 것처럼 근데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 제가 지금 뭐죠? 이거 파란색 이거 뭐라고 하죠? 여하튼 혹시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방에 쑤셔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지오다노에서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유니클로에서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하튼 제일 얇은 거를 걸치고 다니는데 이거 대충 무슨 색깔로 보이죠? 약간 뭐 파란색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디고 블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하간 보는 색깔을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뭔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칸트는. 그걸 만약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면 그건 관념과 지각의 다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휴미 지각과 관념의 다발이야라고 얘기한 것을 오히려 가능케 하는 그 이전의 그 무언 것, 선험적인 것, 선험적으로 지각과 관념 그 이전에 이 지각 자체를 가능케 해주는 그 주체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체의 재건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자리를 먼저 인식하시고 그 다음을 봐야 그래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납득이 돼요. 아니면 칸트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그냥 책 다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약간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계신데 돌아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시나요? 이 부분 밑줄 친 거 있죠? 밑줄이 없으면 경험이 불가능한 게 있다. 그죠? 이 밑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돌려 얘기하고 있는데 이진경 교수님은요. 일단은 먼저 보죠. 자, 그것은 경험보다 먼저 존재해야 돼요. 경험보다 먼저 존재해야 되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지금 한계가 있어요. 지각과 다발로 해체된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각과 관념 이전에, 인상 이전에 그 경험보다 먼저 존재하는 그 무엇을 찾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례로 이렇게 나와요. 물건이야 외상으로 사고 돈은 나중에 갚을 수도 있지만 경험이나 인식에는 외상이 안 통한다. 즉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경험보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경험보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휴미 하고 있는 이 주장 자체가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이게 경험이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 이 조건을 통해서 경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칸트는 이 조건을 찾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에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물건을 보세요. 자, 이게 화이트보드 있죠? 제
브루투스 있어요. 브루투스 있고 제 지갑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제품 다르고 용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달라요. 다 다른 경험인데 결국은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어야 이걸 다 사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사전 조건, 돈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이 모든 제품들, 상품들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 돈과 같은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상을 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기관이 있어요. 여기 사례에서도 왜 돈키호테랑 산초가 풍차를 보는데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그죠? 풍차를 산초는 풍차 자체 그냥 풍차로 인식해요. 상식적인 인간이니까. 근데 돈키호테는 말 그대로 돈키호테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이상한 놈으로 괴물로 본단 말이에요. 적으로 보죠. 다르게 인식은 했지만 이걸 묻는 거예요. 다르게 인식하더라도 일단은 무언가 지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이 무언가 죄를 다르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다르게 경험했다 하더라도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 물체 자체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칸트는 감성이라고 한다. 1번 이 감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기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인식도 감성을 통해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여러분 화이트보드를 인식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감성이라는 그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감성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럼 대체 그 감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감성 여기서 감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정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헷갈리니까 저도. 자, 감성은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공간적 감성이 없으면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내부적 기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지금 풍차가 풍차인지 아닌지를 돈키호테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공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쟤를 뭐라고 판단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는 기관인 공간감은 있었던 얘기예요. 공간이라는 형식이 없으면 저게 무엇인지를 떠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형식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에 공간 개념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경험 이전의 조건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그 조건의 1번이 감성인데 감성의 1-1이 공간, 감성의 1-2가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 개념이 있어야 된다. 공간감이 없으면 어떤 지금 경험을 한다 한들 이거를 내가 만졌다, 쥐었다라고 해도 얘의 공간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험적 감성 형식이다라고 합니다. 왜? 이거는 당연히 경험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말을 다르게 바꾸시면 선험적 감성 형식. 있죠? 말은 되게 처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착 달라붙지 않으니까 헷갈릴 겁니다. 이거는 저도 몇 번 읽어야 그나마 이제야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시 한번 잘 되짚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경험보다 우선하는 조건으로 첫 번째 감성, 선험적 감성 형식을 찾았는데 그 감성 형식의 첫 번째가 공간이고 두 번째가 시간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선후 관계적인 판단 자체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뭔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경험 이전에 선탑재되어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공통 형식인 거죠. 그래서 칸트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상식과 반할 수도 있고 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시간 공간도 사실은 좀 바깥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나 바깥에 있고 공간도 저 바깥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예전에 이 당시에 똑같이 살았던 뉴턴조차도 오히려 시간 개념이 절대 시간이 따로 이렇게 있고 절대 공간이라는 게 그냥 뭔가 탑재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죠. 근데 지금 칸트는 중요한 건 그게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선험적 감성 형식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경험, 여러분 눈에는 저도 지금 계속 카메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식하는 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공간감,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인터넷을 통하든 스마트폰을 통하든 그 공간감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시간, 현재적 시간 개념도 갖고 있고, 이전과 현재와 그 다음에 대한 미래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갖고 쓸어 담는 거죠. 알겠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왜 쓸어 담다까지만 얘기했냐면, 경험을 쓸어 담아도 여러분 보세요. 화이트보드, 그리고 저 인간이죠. 그리고 어떤 글씨,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칸트, 이런 게 쓰여 있잖아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잡다한 정보 있죠. 오감이라는 것,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이런 모든 오감들은 이 정보의 데이터라고 합시다. 데이터를 쓸어 담아요. 쓸어 담긴 쓸어 담는데, 이거를 타다닥 분류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0. 몇몇 초 만에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마자, 여러분 만약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딱 요 화면이 만약에 제 바탕 화면으로 되어 있다라면, 전혀 이 수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대충 요 장면을 보자마자 유추할 수 있죠. 왜? 이 수많은 경험의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파편처럼 막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범주로 바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칠판, 그리고 어떤 내용, 그리고 이제 사람, 이런 게 있고, 책을 들고 있고, 뭔가 펜을 들고 있어. 요런 장면만 봐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죠? 정확히 무슨 강의인지 몰라도 저건 수업이구나, 저건 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범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니요, 극단적 사례지만 제가 여기서 막 우통을 다 벗고 온몸을 벗고 있어요. 제가 온몸을 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만약에 이 영상을 찍고 있다라면, 이 영상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전혀 수업으로 안 보겠죠. 저거는 뭔가 나체 스트립쇼인가? 이렇게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주예요, 범주. 우리의 인식 범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자 지성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성이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고 분별하듯이, 두 번째는 감성이 있었으면 이제 우리는 지성. 좀 이따 이걸 우리 범주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범주. 지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성. 분별력. 큰지 작은지 하나인지 다수인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필연적인 상황인지 우연적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미 있다요. 이미.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경험의 조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선험적 감성 형식이라면, 요거를 선험적 지성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선험적 감성 형식과 선험적 지성 형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성에 대한 범주는,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요 상황이 지금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그죠? 그리고 큰지 작은지, 이런 펜만을 봐도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여러분이 선험적 지성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수인지 하나인지를 이미 그것을 이미 탑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시지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쟤는 두 개구나, 펜 두 개를 들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저는 쟤는 지금 혼자서 강의하고 있구나, 보니까 저걸 누가 찍어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카메라가 돌아가지도 않잖아, 혼자서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어때요?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죠. 그런 능력들이 경험 이전의 것이라는 거야, 칸트는요. 그래서 그거는 선험적 지성 형식이다. 선험적 감성 형식과, 선험적 감성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라면, 선험적 지성 형식은 범주, 나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감성만으로는 느낄 수는 있어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선험적 감성, 시간과 공간만으로는 느낄 수는 있어도 무언가 범주가 없으면, 지성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지성만으로는 인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와도 얘를 공간과 시간으로 이게 있어야 이걸 기본적으로 데이터화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느끼지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얘가 있어봤자. 그래서 칸트의 명언이 나오죠. 지성 없는 감성은 맹목적이다. 자, 지성이 없는 요 감성만 있으면 그냥 맹목적이고, 감성 없는 지성은, 자 감성 없는 지성밖에 없어요. 범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공허하죠.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느낌이잖아, 말 그대로. 범주만 있는데 그 범주를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끌고 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걔가 없으니까 이거는 공허하죠. 얘만 있으면 맹목적이고 얘만 있으면 공허해요. 예. 데이터 있으면 어디로 갈 거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감각을 막 pop겨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 이거 파란색, 하얀색, 여기 약간 뭐 두상도 좀 큰 것 같고 머리 부석부석하고 약간 좀 살찐 것 같고 하얀색이고 뭐 이런 것들, 이 파편적 정보가 여러분에게 막 쏟아지는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형식이 없으면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되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게 미리 조건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조건이 뭐예요? 그게 주체라는 거예요. 칸트가 말하고 싶은 주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험적 주체다. 알겠어요? 예, 선험적 주체.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휴미 무너뜨렸다. 지각과 관념의 다발덩이야라고 불과해서 주체를 해치했던 휴메에 대한 반박으로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뭐 놓친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여러분 뭐가 나왔죠? 자, 감성 나왔고 지성 나왔잖아요. 그럼 이성은 뭐냐? 자, 이성은 뭐냐면요. 여기 그대로 볼게요. 자, 우리의 인식은 이 선험적 주체여서 감성과 지성 형식이 이제 우리의 감각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감성을 통해 시작한 인식은 지성을 통해서, 자, 감성을 통해서 시작한 인식은 지성을 거쳐야죠. 범주화로 지성을 거쳐서 이성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이성이 여기서도 잠깐 나오나요? 네. 인간의 이성이란 말이나 이성주의란 말과 달리,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했던 그 이성과는 다른 이성이에요. 칸트가 쓰고 있는 이성은 이 감성과 지성을 거쳐서 완성되는 이성. 그래서 이거 용어를 다 구분하고 있다. 아, 무슨 말장난이냐 싶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 원래 우리는 일반인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 결국은 이 용어들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학자들이 결국은 용어를 재정립하고 막 할 때 이게 이제 결국은 다수학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그게 어떤 통설이 되는 것처럼, 이제 아마도 이게 그렇게까지 통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감성과 지성과 이성을 칸트는 어쨌든 다 다르게 쓰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성은 그냥 하나의 원리로 통일시키는 능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원리로 통일시키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이는 칸트의 고유한 개념이다라고 여기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자, 경험을 넘어서 하나의 원리로 다양한 경험들을 통일시켜 파악하려는 요구가 있다. 경험과 달리. 그렇죠? 경험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의 원리로 다양한 경험들을 통일시켜 파악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데까지 밀고 나가는 성질이 이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칸트가 경험보다는 이성을 더 중시하지 않았나라고 우리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성이라는 능력 자체가 하나의 원리, 근본적 원리를 파악하려다 보니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성이 하는 일은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낳는 궁극적 원인에 가닿고 싶어 한다는 건데, 이걸 뭔가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이성의 형식을 우리는 또 이념이라고 부르는데, 이성의 형식이 이념일 때 우리 이념이 뭐죠? 신의 신, 세계,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에 이제 도달하게 만드는 게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거고, 자를 우리가 생각하죠. 이념화할 수 있고, 세계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끝까지 이렇게 사유하다 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생겨요. 상충되는 것. 그걸 칸트는 이율 배반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그 이율 배반의 케이스들을 조사해가지고 딱 정리해 놓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어 예를 듣고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과 공간은 끝이 있다와 끝이 없다.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은 끝이 있다라는 주장, 시간과 공간은 끝이 없다라는 주장. 이 두 개의 주장은 둘 다 놀랍게도 증명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시작한 시점이 없으면, 이거 자리가 좀 애매한데요. 자, 어디선가 이 시작하는 시점이 없으면 시간을 말하고 시간을 재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시간을 잰다라는 건 결국 어떤 시작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시간에는 시작하는 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작하는 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시작 이전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최초의 시작 이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끝이 없다도 증명이 되는 거죠. 시간은요. 그래서 시간은 끝이 있다 없다 둘 다 증명 가능하다.
그럼 이건 이율 배반이죠. 이런 이율 배반에 대해서 칸트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인 형식들을 연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을 더 쪼갤 수 없는 작은 단위가 있다 없다 등이 또 있고요.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또 보여주는 거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어떤 경험이나 인식도 피해갈 수 없고 또한 확실하고 선험적이라는 미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낸 셈이다. 선험적 감성과 선험적 지성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선험적 감성과 선험적 지성이 바로 그것이고 이런 능력을 합쳐서 선험적 주체라고 하고 얘를 통해서 우리는 관념의 다발로 해체되었던 휴메의 그 주장을 드디어 반박하고 다시 주체를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재밌는 건 이거야. 이 선험적 주체라는 게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다. 칸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험적 주체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고 항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 개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객관적이기도 해요. 객관적이다. 이 선험적 주체는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칸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의 영역을 대상이 아니라 주관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진리의 어떤 주관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주체는 굉장히 객관적이다라는 거 이런 게 또 칸트 철학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실제로 여러분 그 순수 이성 비판 있죠? 다 들어봤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경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윤리의 부분이 있죠. 뭐라고 하죠? 근대적 윤리학의 확립, 도덕 철학의 확립에 대한 부분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은 말 그대로 그 이성을 법정에 세워서 다시 엄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성을 심판대에 세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봐서 이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파편화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한 얘기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는 지금 흐름을 보고 있잖아. 철학사의 흐름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주체가 해체됐었는데 어떻게 다시 재건됐는지 그리고 진리가 칸트 이전까지는 진리가 대상의 영역에 있었는데 그 진리에 대한 사유방식 자체를 인간의 주관의 판단 형식으로 다시 바꿨다라는 점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이 실천이성 비판 자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물론 짧게 나와요. 그래서 칸트의 윤리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칸트의 한계를 또 다뤄봐야겠죠. 칸트의 한계가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해결해서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칸트의 이제 그 한계 부분도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갈게요.